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마지막 전략 질주 파이널 겟업! 이번 시간은 9번째 시간으로서 고려의 문화를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시작을 할까요? 자, 먼저 뭐부터 보시면 되냐면요. 유학부터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의 유학은 매우 자주적인 그런 성격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뭐가 있냐면 바로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성종에게 바로 제출을 했었죠.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에서 당시 고려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불교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최승로가 뭐라 그랬냐면은 정치만큼은 충과 효를 강조하는 유교로 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정치 이념을 유교로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유교 정치 이념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승로가 이 시무 28조에서 어떤 말을 또 했냐면 모든 것을 중국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당시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매우 자주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초기에 자주적이었던 이 고려 유학은 중기로 가서 보수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누가 있냐면은 최충과 그리고 김부식 이러한 인물들로 대표가 되는 고려 중기의 유학은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보수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원간석기로 가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주희, 주자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분은 남송시대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주희가 집대성을 한 뭡니까 여러분? 성리학이죠. 그래서 이 성리학이 원나라에서 더욱더 발전하고 있었는데 이 성리학이 바로 원간섭기에 고려에 처음으로 들어오면서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출제의 포인트.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성리학은 언제 소개가 되었는지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더욱더 성리학은 발전을 했고 더 나아가서 심화됩니다. 그리고 그 성리학이 더욱더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소개, 발전, 심화, 확산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소개한 인물, 발전한 인물, 심화시킨 인물, 확산시킨 인물 이렇게 성리학자들이 쭉 있는데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릴 이 각각의 성리학자들은 모두 사제관계입니다. 제자, 제자로 이어지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모두 원나라에 유학을 해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선 여러분 먼저 소개를 보시면 소개는 충렬왕 때 안향에 의해서 성리학이 처음으로 고려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향의 제자 백이정이 바로 충선왕이 원에 소환되었을 때 동행을 하면서 1298년에 이 충선왕이 조비 무고 사건으로 원나라에 폐위되면서 원나라에 잡혀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백이종이 바로 충선왕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충선왕이 10년 동안 이 원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이 백이정 또한 원나라에 체류하면서 이 성리학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발전시킨 인물은 바로 백이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백이정의 제자 이재현이 충선왕이 원나라에서도 연경에다가 만든 도서관 이름이 뭡니까? 만권당이죠. 만권당. 이재현이 바로 이 만권당에서 원의 유학자들과 교류하면서 더욱 성리학을 심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제자 이색이 공민왕의 매우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바로 성균관에서 인재를 양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성균관은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미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 이름이 이미 성균관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균관에서 성리학을 가지고서 인재를 굉장히 열심히 양성을 해서 바로 이색에 의해서 성리학이 크게 확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이색의 제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러한 분들이에요. 정몽주, 또 정도전, 이숭인, 윤소종, 하륜과 같은 이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균관에서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정치에 진출해서 기존의
네, 원간섭기의 기존의 권력 집단인 네, 권문세족과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시작한 바로 이러한 네, 관료 집단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들을 바로 다름 아닌 신진사대부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간섭기 내내 이 신진사대부는 권문세족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가 결국 이 신진사대부와 연합했던 이성계가 1388년에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바로 이들이 권문세족을 몰아내게 되죠. 그리고 다음 해인 폐가입진을 계기로 해서 이 신진사대부는 둘로 나뉘게 되는데 바로 정몽주 이승인 그리고 정도전 윤소정 하륜 이쪽으로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은 바로 주제가 뭐냐면 고려죠. 고려 왕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서 신진사대부의 내부에서 생각이 둘로 갈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려 왕조를 놔둔 상태에서 계속 개혁을 해 나가자. 고려를 새로운 고려로 만들어 나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쪽은 고려 왕조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고려를 없애고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 새로운 국가를 창업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고려 왕조 놔두면서 계속 고려를 업데이트해 나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뭐라 그러죠, 여러분? 온건파 신진사대부라고 하고, 그리고 고려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으므로 고려를 없애고 새로운 왕조를 건국을 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혁명파 신진사대부라고 하게 되지요. 결국 이렇게 신진사대부는 온건파와 혁명파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조선 정치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결국 누가 이기죠? 그렇죠. 혁명파가 승리함으로써 결국 고려는 멸망하고 1392년 조선이 건국이 되게 되는 것이죠. 네,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다음 보실까요? 자, 여러분 지금도 공교육과 사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교육 그리고 사교육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공교육, 사교육에 해당하는 그러한 분류가 역시 고려시대에도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교육은 관학, 그리고 사교육은 사학,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학은 당시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이 주도했고, 그리고 사학은 이 개경에 12개의 이 과거시험 쪽집게 학원이 12개가 있었어요. 그 12개의 그 사립학교, 12개의 그 학원을 뭐라 그랬냐면 사학 12도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자감의 학생들하고 사학 12도의 학생들 가운데에서 누가 더 과거시험의 합격률이 높았느냐? 압도적으로 사학이 훨씬 더 사교육이 더 우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의 많은 군주들이 바로 이 관학, 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게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출제의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관학진흥책, 바로 그것을 관학진흥책이라고 하는데, 이 관학진흥책의 출제의 포인트는 뭐니 해도 구별이죠. 그래서 어떤 관학진흥책 하나가 딱 나왔는데 그게 어느 왕이 내놓고 실시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잡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핵심이죠. 자, 그럼 쌤이 한번 쭉 한번 읊을 테니까 그게 어느 왕인지 한번 보시면서 맞춰보세요. 자, 제일 먼저 국자감안의 서적 가능 시설. 여러분 이거 무슨 포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서적포라고 하죠. 바로 이러한 서적포를 설치를 해서 바로 국자감의 학생들을 더욱더 지원을 했고, 그리고 어디에 기자사당을 건립했다? 평양에 기자사당을 건립해서 좀 더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했었던 바로 여러분 이러한 왕. 여러분 이 왕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숙종이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숙종의 아들로서 국자감 안에 전문 강좌. 이게 그 제자가요, 서재할 때 그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서재와 같은 그러한 바로 연구실이 바로 7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7개의 작은 단과대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다라는 겁니다. 7개의 서재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칠제를 설치를 했고요. 이 칠제는 각각 다른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유학을 가르치는 서재가 제가 6개가 있고, 그리고 무학, 그러니까
무예 이론과 그리고 실기, 실기까지 가르치는 또 하나의 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제는 한 6개, 그리고 무학제가 1개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학제는 무슨 경덕제, 여택제, 대빙제와 같은 그런 각각의 유학 과목들을 가르치는 제가 6개가 있었고, 그리고 무학제는 1개인데 이거는 여러분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예를 강론하는 제라고 해서 바로 이 무학을 가르치는 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강예제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7제를 설치를 했고, 그리고 장학재단, 바로 현명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러한 재단이라고 해서 고는 재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이 장학재단 뭐라 그러냐면 양연고, 현명한 인재를 양성하는 재단, 양연고 설치하고, 자, 그리고 도서관, 바로 청년각, 그리고 3개월 후에 명칭이 보문각으로 바뀌죠. 그래서 청년각 설치하고, 그리고 보문각도 그 이후에 명칭이 바뀌는 바로 이와 같은 도서관을 설치를 한 왕. 여러분, 이 왕 누굽니까? 그렇죠, 예종이죠. 자, 다음 보실까요? 자, 예종의 아들로서 자, 바로 국자감을 정비하죠. 국자감을 정비해서 국자감의 시스템을 유학을 가르치는 바로 분야와 그리고 기술학을 가르치는 분야, 이렇게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나누고, 그리고 유학부를 또 3개, 국자학, 태학, 사문학, 그리고 기술학부를 유락, 서학, 산학, 이렇게 해서 유학부 3개, 기술학부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국자감을 6개의 이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든 왕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것을 바로 그러한 시스템을 경사육학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7제 가운데에서 바로 무학을 강론을 하는 바로 무학제, 즉 강예제를 폐지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학제가 없어지게 되면 뭐만 남습니까? 유학제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학제를 폐지함으로써 유학을 더욱더 강화하고, 그리고 이것을 정비한다. 여러분, 향촌마다 있는 학교를 뭐라 그러죠? 그렇죠. 고려 성종 때 처음으로 출발했다라고 보는데, 그 당시에는 이름이 향학이었고, 이것이 바로 향교로 명칭이 바뀌게 되는 거죠. 향촌에 있는 학교, 바로 향교를 정비해서 주마다 널리 더욱더 확산시키는 노력을 한 왕. 여러분, 이 왕 누구죠? 그렇습니다, 인종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보실까요? 자, 또 어떤 왕이 있는데, 자, 공자사당. 여러분, 공자사당 뭐라 그럽니까? 문묘라 그러죠, 문묘. 공자는 돌아가신 다음에, 공자는, 이 문성왕이라고 하는 시호를 받아요. 그래서, 공자의 사당을 문성왕묘라고 하다가 이거를 줄여서 문성왕묘를 문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묘는 공자사당이고, 건물이 되게 많겠죠. 이 공자사당, 문묘 안에는 건물이 굉장히 많은데, 건물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은 다름 아닌 공자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건물이 가운데 있으면서 제일로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그 건물을 뭐라 그러냐면 대성전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건립을 하고, 그리고 경전과 역사를 바로 강론을 하는 도감, 경전과 그리고 역사를 교수하는 도감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무슨 도감이라 그러냐면 경사 교수도감, 경전과 역사를 교수하는 도감, 이거 설치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예종 때 설치가 된 양연고가 점점 부실해져 갔어요. 그래서 이 양연고의 부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학재단 하나를 또 추가합니다. 이 장학재단은 이름이 뭐냐면요, 학문을 넉넉히 하는 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섬학전. 넉넉할 섬자라고 있어요. 학문을 넉넉히 하는 돈전자입니다. 그래서 관리들로부터 이 섬학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돈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바로 기금, 재단의 기능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장학재단으로서 이 왕 때 만들어졌는데,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는 여러분 어느 왕일까요? 충렬왕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성균관을 순수 무슨 기관으로? 유학교육기관으로. 그래서 당시 성균관 안에 있었던 기술학부를 없애요. 기술학부를 없애니까 당연히 뭐만 남습니까? 유학부만 남죠. 그래서 순수 전문 유학교육기관으로 양성을 한 왕, 바로 다름 아닌 공민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관학진흥책을 다 봤는데요. 다시 한번 출제의 포인트는
그것이 어떤 관악진흥책이 어느 왕의 업적인가, 어느 왕이 실시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이제 고려의 역사서, 중요한 것만, 고려 역사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중기에, 바로 삼국사기가 나왔죠. 그래서 1145년, 인종의 명을 받아서, 김부식 등 11명의 편사관, 역사를 편찬하는 관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 1145년에 완성을 한, 바로 역사서, 기전체의 대표작이죠. 기전체의 대표작인 삼국사기 기억해 주시고, 다음 무신집권기의 2개, 해동고승전, 이것은 당시 영통사 주지였던 각훈이 바로 고종 때, 고려 고종 때 완성을 한 우리나라의 고승의 바로 위인전, 말하자면 고승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동고승전이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고승전이에요. 고승전은 원래 통일신라 시대에 바로 이 김대문의 고승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김대문이 고승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기록만 있고 정작 김대문의 고승전은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승전은 바로 각훈의 해동고승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동명왕편. 여러분, 동명왕은 동명성왕을 말하죠. 고구려의 건국자인 주몽을 말합니다. 주몽, 바로 동명왕의 영웅적인 일대기를 바로 묘사한 서사시, 시가 되겠습니다. 운율이는 바로 이 서사시는 바로 이규보가 지었지요. 다음 원간석기로 가게 되면 또 중요한 거 2개가 있는데요. 삼국유사, 기사본말체의 대표작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 삼국유사, 이련이 충렬왕 때 지었죠. 같은 충렬왕 때보다 그 이련 때보다는 조금 늦긴 한데요. 1281년, 1287년이긴 한데 아무튼 모두 충렬왕 때입니다. 제왕들, 역대 제왕들, 중국의 제왕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왕의 역사를 운율로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운율이 있는 시입니다. 운율로서 기록을 한 이 제왕 운기는 이승유의 저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와 제왕 운기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둘 다 단군에 건국신화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기에는 바로 사략이라고 하는 이재현의 역사서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고려의 역사서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꼭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자, 불교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바로 있었죠. 교관겸수. 이건 무슨 말이냐? 교는 교종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관은 선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종과 선종을 겸하여 수양하자라고 하는 말이 되겠어요. 즉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의 쌍수. 정은 선종을 말하고요. 의미하고 해는 교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종과 교종을 쌍으로 수양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교관겸수와 정의 쌍수는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교관겸수와 정해쌍수를 주장한 고승이 다르죠. 그래서 교관겸수는 누구냐?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고 정해쌍수는 보조국사 진울이다라는 겁니다. 간략하게 고려의 고승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의천. 교관겸수, 방금 보신 것처럼 바로 교관겸수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용어를 가지고서 교종과 선종을 합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였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신 분이 바로 의천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통일신라 시대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신라 화엄종을 개창을 한 분은 누구죠? 의상이죠. 화엄종 개창은 통일신라 시대의 의상이고, 그리고 천태종 창시하신 분은 고려의 의천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불경 주석서 전집. 여러분, 불경 전집은 그 당시 중요한 불경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불경 세트. 그거는 뭐라 그러냐면 대장경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거는 그러한 불경들을 해설을 해놓은, 이건 이런 뜻이다라고 하면서 해설을 해놓은 해설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들을 다 모아서 또 해설서 전집을 또 의천이 편찬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름 뭡니까? 그렇죠.
속장경이라고도 하고, 네, 그리고 네, 요즘은 뭐라고 부르냐면 교장이라고 부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흥왕사에서 네, 바로 의천이 교장을 편찬을 하는 교장도감이라고 하는 도감을 만들어 놓고 그 교장도감에서 교장을 편찬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실까요? 네, 보조국사 진울. 방금 보신 것처럼 네, 진울은 네, 정해쌍수, 네, 선교일치를 주장을 하면서 정해쌍수를 네, 강조하였고, 그리고 또 하나의 진울의 네, 굉장히 유명한 진울의 네, 이 교리는 도노점수. 네, 깨달음은 갑자기, 도는 갑자기란 뜻이에요. 깨달음은 갑자기 온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네, 점진적인 수양이 추후적으로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도노점수를 또 강조하신 분이 진울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쌍수와 도노점수 이렇게 두 개를 바탕으로 해서 출발한 것이 바로 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가장 강한 예, 불교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불교 종파인 조계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러한 진울의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로부터 조계종이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진울은 수선사 결사를 만들었죠. 이 결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네, 그 진울이 만든 네, 신앙공동체, 불교 신앙공동체가 바로 수선사인데, 네, 바로 이 수선사 결사는 무엇을, 어떤 신앙활동을, 불교 신앙활동을 함께한 네, 단체인가? 바로 세 가지를 함께한 사람들인데, 바로 독경, 네, 그리고 네, 선수행, 그리고 네, 노동, 이렇게 세 가지를 바로 핵심으로 하는 네, 바로 신앙 활동의 핵심으로 하는 결사가 바로 진울의 수선사 결사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진울의 제자인 혜심은 유교와 불교는 정신수양을 강조한다라는 측면에서 네, 본질적으로 일치한다라고 해서 혜심은 무엇을 강조했죠? 그렇습니다. 유불일치설. 이 유불일치설은 네, 바로 네,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유교하고 불교는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네, 그러한 네, 바로 네, 입장을 가지는 이 혜심의 유불일치설은 추후에 성리학이 들어올 때 반감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기능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다음 보시면 네. 요새 또한 결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그 결사는 무슨 결사냐? 백년결사, 백년사 결사라고도 하고 백년결사라고도 하는데요. 네, 법화신앙을 핵심으로 합니다. 법화신앙은 무엇을 네, 핵심으로 하냐면요. 네, 바로 네, 참회를 중시하는 신앙이 바로 법화신앙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오늘 잘못한 게 무엇인가를 네, 생각을 하면서 네, 끊임없이 나의 잘못을 참회하는 참회를 핵심으로 하는 법화신앙, 네, 이 법화신앙을 가지고서 백년결사를 만든 인물은 요새다라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불경전집에 대해서 또 보시면, 네, 바로 불경전집은 대장경이고요. 네, 자, 그리고 네, 거란이 침입을 해왔을 때 바로 네, 뭐를 만들었느냐? 처음으로 대장경을 최초로 제조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바로 초조 대장경이라고 네, 부릅니다. 네. 부처님이 이 거란족을 부처님의 힘으로 몰아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바로 그런 어떤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거란 침입이라고 하는 힘든 시기에 우리 고려 민족이 네, 우리 고려 국민이 만든 것이 바로 초조대장경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의천이 네, 대장경들을 해설을 한 해설서 전집인 무엇을 만들었다? 아까 속장경이라고도 하지만은 네, 교장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와 같은 네, 해설서 전집, 주석서 전집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개는 모두 몽골 2차 침입 때 모두 불타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두 개는 모두 목판본이죠. 그래서 그 목판이 네, 몽골 2차 침입 때 네, 불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네, 그 몽골 침입으로 불타니까 얼른 이제 다시 만들었는데 일단 대장경부터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몽골 침입 때 이때 다시 만든 대장경은 다시 재차 제조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바로 제조대장경이라고 하고 이것은 현재 남아있죠. 네, 합천의 해인사의 장경판전에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은 네, 목판이 네, 무려 8만 판이 넘어서 8만 1258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8만 판이 넘어서 이 제조대장경의 별명은 8만 대장경. 우리는 어쩌면 네, 별명을 좀 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붓을 들고
종이에다가 쓴 것이 아니라 나무에다가, 네, 바로 나무판에다가 바로, 네, 새긴 것이죠. 네, 바로 목판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목판본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네, 현존하는 최초의 것이냐? 그건 아니죠. 이미, 네, 목판 인쇄본은 지금 우리가, 네, 가지고 있는 보다 더 앞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도 우리가 가지고 있죠. 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활자의 나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에 한번 여러분, 네, 통일실 나가면서 보신 적이 있죠. 네, 현존 세계 최고의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은, 네, 물은 다름 아닌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네,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네, 통일실 나의 경덕왕 때 불국사에 바로 3층 석가탑 안에 바로 이것이 발견이 되었잖아요. 그쵸? 네. 자, 그리고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은, 네, 우왕 때, 네, 1377년, 네, 바로 직지심체 요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네, 우리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방금 보신 것처럼 통일신라 경덕왕 때 대략적으로 751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직지심체 요절은, 네, 고려 1377년, 네, 우왕 때, 네, 바로 어디에서? 청주 흥덕사에서, 네, 가능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여러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서는 바로 향약 구급방이 되겠어요. 네. 대모항쟁기에 응급처치가 정말로 중요했겠죠. 네,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약재,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약재를 가지고서 응급처치, 네, 바로 네,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처방이다라고 해서, 네, 바로 이것이, 네, 향약 구급방이란 이름으로 나왔는데, 요것이, 네, 바로, 네, 어디에서 만들어졌냐? 1236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바로 대장경을 가능하기 위해서 만든 무슨 도감에서, 네, 바로 이 향약 구급방이 나왔냐면 대장도감에서, 네, 바로 이 향약 구급방이 나온 것이지요. 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화약 보시겠습니다. 네. 자, 최무선이 바로 화약의 제조법을 터득을 했어요. 그 전까지 이 화약은 중국의, 네, 비밀이었기 때문에 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무선이 화약을 만드는 방법을 드디어 알아낸 거예요. 자기가 터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네, 제조에 성공해가지고 당시, 네, 왕이었던, 네, 우왕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네, 바로, 네, 이 화약과 대포를, 네, 제조하는 도감을 하나 만듭니다. 여러분, 1377년, 이게 공교롭게도 또 직지심체 요절의 연도와 같습니다. 1377년 바로 우왕 때 화통도감이 설치가 되어서 여기에서 대포와 화약이, 네, 본격적으로 제조가 되고, 이걸 가지고서 처음으로 이긴 승리가 바로 이거죠. 네, 3년 후인 1380년 무슨 대첩? 진포대첩. 네, 진포대첩에서 바로, 네, 우리, 네, 고려를 쳐들어온 누구를 물리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바로 왜구를 물리친 것이죠. 네, 오케이. 자,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네. 다음 보시면, 네, 건축 양식 보실까요? 네, 고려의 건축 양식은 주심포 양식에서 다포 양식으로 변화하거든요. 네, 바로, 네, 이미지를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고려의 건축물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게 지붕입니다. 이 지붕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게 기둥이죠. 네, 그래서 이 지붕의 무게를, 예, 바로 이 기둥에다가 잘 전달을 하는 이음새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붕의 무게를, 네, 바로 이 기둥에다가 잘 전달을 하는, 네, 바로 이와 같은 이음새가, 네, 건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와 같은 이 이음새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공포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포는 기둥 위에만 처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의 숫자와 기둥의 숫자는 같았죠. 네, 그래서, 네, 바로 이렇게 처음에 발달한 이 양식을 뭐라 그러냐면, 네, 기둥 숫자죠. 기둥의 중심에 공포가 있다라고 해서 기둥 위에 공포가 있는 양식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바로 주심포 양식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고요. 그리고 이 주심포 양식은 고려 어느 시기에, 네, 이것이, 네, 유행을 했냐면 전기에 유행을 한 방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 네, 이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전달한다라고 하는 건축학적인 그런 어떤 기능도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미학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네, 이 기둥하고는 관련이 없는, 네, 가짜 공포를 바로 요 사이사이 빈 공간에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양식이 그 이후에 유행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양식은 여러분 보시면 기동 숫자하고 공포 숫자하고 뭐가 더 많죠? 공포가 더 많죠. 그래서 공포가 더 많은 양식, 많은 공포를 가지고 있는 양식이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다포 양식이라고 하고요. 이 다포 양식은 고려 언제 이제 유행하게 되냐면 고려 후기에 유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심포 양식으로 만들어진 고려 건축물도 지금 현재 현존한 것이 있고, 그리고 다포 양식으로 만들어진 고려 건축물도 지금 현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건축물이 조선 고려에 그 전기에 유행했던 주심포 양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또 어느 것이 또 고려 후기의 양식인 다포 양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구별을 좀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암기법을 한번 제시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암기법을 활용하실 분은 잘 한번 외워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보십시오. 전주 봉부수 후다성, 전주 봉부수 후다성, 이렇게 몇 번만 중얼중얼하면 또 금방 또 외워집니다. 자, 고려 전기에 유행한 양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방식이라고요? 주심포 양식. 이 주심포 양식으로 만들어진 것은 바로 세 개의 건축물이 지금 현재 현존하는데, 바로 경북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그리고 경북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 그리고 예산의 충남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 이렇게 세 개가 주심포 양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실 것은 이 세 개의 건축물은 틀림없이 고려 전기에 유행을 한 주심포 양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진 시기는 고려 전기가 아니라 고려 후기라는 겁니다. 즉 이미 유행이 지난 고려 전기에 유행하던 그 주심포 양식을 복고풍으로 고려 후기에 재현을 해서 만든 건축물이 바로 이렇게 세 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은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이거든요. 이 봉정사 극락전마저도 고려 후기의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해가지고 고려 전기까지 통틀어서 지금 남아있는 건축물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마저도 양식은 고려 전기에 유행한 양식인데 만들어진 시기는 고려 후기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려 후기에 유행한 바로 양식은 다포 양식으로서 대표적인 게 바로 황해도 사리원의 성불사 응진전이 있죠. 그리고 또 함경남도 안변의 서광사 응진전 또한 다포 양식의 건축물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성불사 응진전이건 서광사 응진전이건 응진전 그러면 다포 양식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자, 석탑 보시면은 역시 이것이 통일신라 시대에서 고려시대로 가면서 변화해 왔는데요.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 통일신라의 그 석탑은 옥계석, 지붕, 이 지붕이 3층, 이고, 그리고 이 옥계석이 대체로 사각형이었습니다. 사각형의 옥계석이 3층, 하나, 둘, 셋, 요렇게, 이렇게 층이 생기는 3층 석탑이 기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그렇습니다. 석가탑, 불국사 3층 석탑, 그 외에도 3층 석탑은 꽤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고려로 가게 되면 이 옥계석이 다각형이 돼요. 다각형, 대체로 팔각형, 그리고 층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다층탑으로 이렇게 유행이 변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사진, 이미지와 함께 공부하시면 훨씬 더 정리가 잘 되실 텐데요. 우선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개성 불일사의 5층 석탑, 그리고 부여 무량사의 5층 석탑, 그리고 개성 현화사의 7층 석탑, 그리고 평창 월정사의 8각 9층 석탑,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쌤이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있는데, 제시문에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거 하나 통일신라에 석탑 하나 이름 딱 들어가 있을 때 그거 하나 딱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석탑들은 고려 전기에 고려의 석탑이고, 그 고려 시대 말고 다른 어떤 시대의 석탑이 바로 이 중에 쏙 들어갔을 때 잡아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대의 어떤 탑들이 쫙 있는데 고려 시대에 바로 이와 같은 것 가운데 하나가 또 싹 들어갔을 때에도 그거 하나 잡아낼 수 있으면 정말 훌륭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좀 더 보실까요?
자, 원간섭기에, 네, 바로, 네, 지금 경주, 네, 지금 중앙에, 우리나라의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지금, 네, 바로 이 지금 1층에, 네, 로비에 있는, 네, 개성의 경천사지 10층 석탑, 네, 요것이, 네, 바로 대체로 이제 충무광 때 바로, 네, 이 1348년에 네, 바로 석탑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선 세조 때 이것이 네, 영향을 받아서 네, 바로 원각사지 10층 석탑으로 네, 이렇게 네,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10층 석탑 이렇게 두 개는 네, 미학적인 네, 아름다움을 더욱더 강조한 그런 석탑이기 때문에 굉장히 표면에 네, 많은 그런 어떤 네, 무늬들이 네, 불상들이 많이 조각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돌 가운데에서 무늬가 제일 아름다운 것은 바로 대리석이잖아요. 그래서 둘 다 대리석이다 라는 겁니다.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자, 이번엔 불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 통일신라의 불상이 바로 이제 고려로 이제 가게 되면서 역시 또 형식이 또 변화하게 되는데요. 어떤 형식을 가지게 되냐면요. 통일신라 시대에는 비례와 균형을 핵심으로 그것을 생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체 비례에 맞게 가장 인간처럼, 불상이지만 인간처럼, 인간의 몸체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통일신라의 불상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려시대로 가면 바로 그와 같은 그런 어떤 관념을 더 이상 관심 갖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경 쓰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격, 네, 불균형과 파격을 네, 바로 네, 보이는 그러한 자유분방한 그런 개성이 넘치는 아름다움을 강조한 불교의 바로 불상이 바로 고려시대에 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인체 비례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는 네, 그런 불상들이 참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름부터 보시겠어요? 네.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 열애 좌상, 또 논산 관촉사의 석조 미륵보살 입상, 그리고 안동 이첨동의 네, 마해열애 입상, 또 네, 파주 용미리 네, 뭐 이불 입상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네, 석불 입상. 이렇게 네 개는 네, 그렇게 인체 비례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네, 신라를 계승을 한 네, 인체 비례를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신라 양식을 계승을 한 네, 바로 뭐가 있냐면 영주 부속사의 소조 아미타 열애 자상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쌤이 여러분께 권하는 것은 자, 이러한 이름들만 가지고 외우지 마시고요. 네, 시험에서는 비록 네, 이름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미지는 안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외울 때에는 꼭 이미지를 잘 활용하시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별하는 데 정말로 최고입니다. 정말로 최고. 네. 자, 그러면 하나씩 보실까요? 자, 고려 초기에는 네, 대형 철로 만든 철불이 유행을 했는데, 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잠깐 아까 이름만 보셨던, 네, 바로 이겁니다. 하남 하사창동의 철조 석가열애 좌상, 네, 이것이지요. 네. 자, 그래서 네, 이 하남 네, 하사창동의 바로 이 철조 석가열애 좌상 또한 인체 비례에서는 조금 그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 상체에 비해서 이 하체 부분이 조금 이제 과도하게 좀 굵고 이제 좀 더 이렇게 무거운 육중한 그런 어떤 모습을 네, 쌤이 봤을 땐 그래요. 네, 그렇고 네. 그리고 이 발목 부분, 네, 이 발로 연결되는 이 부분 또한 네, 굳이 이렇게 인체 비례에 맞추어서 만들려고 제작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모습이 좀 보입니다. 네. 이거는 인체 비례의 그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통일신라의 불상하고 비교를 해보면 더욱더 좋은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석굴암 본존불상이죠. 석굴암 본존불상. 네. 인체 비례에 최대한 신경을 쓴 네. 조화 비례를 강조한 네. 불상이 바로 이것인데 네. 거기에 비했을 때 네. 바로 이와 같은 네. 고려 초기의 이런 불상들은 네. 조금 인체 비례에 대해서는 네. 좀 더 네. 조금 네. 신경 쓰지 않는 그래서 자유분방한 그러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보실까요, 여러분? 네. 조영미, 네. 인체 비례에 신경 쓰지 않는 불균형한 그런 어떤 불상은 또 뭐가 있느냐? 네. 바로 고려 광종 때로 추정을 하고 있죠. 네. 바로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네. 얼굴이 조금 인체 비례 봤을 때 조금 이제 좀, 네,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4등신 정도?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쓴 거죠. 네. 인체 비례에 신경 쓰지 않고, 네, 그냥 개성이 넘치는 그런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한 겁니다. 네. 바로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네, 바로 이것이고요. 네. 이미지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네, 조형미 부족한 거 좀 더 보실까요? 네.
그냥 바위 절벽 위에다가 이렇게 두상만 잘 만들어서 위에 얹은 겁니다. 이것은 바로 안동 이천동의 마이열의 입상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또 나온 적이 있었던 파주 용밀이 이불 입상, 석불 입상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개성 넘치는 고려의 불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신라 양식을 계승을 한 인체 비례를 조금 신경을 쓴 바로 이것은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 아까 주심포 양식이라고 그랬죠. 그 무량수전 안에 들어가면 바로 이분이 계시죠. 바로 부석사의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승탑. 방금 전까지 봤던 불탑은 부처님을 기리는 바로 이 불탑이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승탑은 고승을 기리는 바로 탑이 되겠습니다. 쌤이 암기법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고승 기린다라고 해서 고승, 고현정 뭐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고려의 승탑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대표적인 승탑이 세 개가 있는데, 여주의 고달사지 승탑, 그리고 원주의 법천사의 바로 지광국사 현묘탑, 그리고 정토사의 홍법국사 실상탑, 이렇게 세 개가 대표적인 승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달사지 승탑은 통일신라의 승탑 양식을 계승한 거예요. 여러분, 통일신라의 승탑 양식은 뭐였죠?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전남 화순의 쌍봉사, 철감선사 도윤의 승탑이었죠. 그건 여러분, 옥계석이, 그러니까 지붕이 팔각형에다가 원기둥 모양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더라요? 그렇습니다. 바로 팔각원당형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팔각원당형을 그대로 계승한 게 고달사지 승탑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 두 개는 팔각원당형이 아닙니다. 지광국사 현묘탑은 평면 사각형, 정토사, 바로 이 홍법국사 실상탑은 원구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미지로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일단 통일신라의 가장 대표적인 팔각원당형 말씀드린 바로 전남 화순의 쌍봉사, 철감선사, 도윤의 승탑이 되겠고요. 팔각원당형, 지붕은 팔각형, 전체적으로 원기둥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팔각원당형의 형태를 계승을 한 것이 바로 고려의 승탑인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여주의 고달사지 승탑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형태는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팔각 원당형의 바로 이와 같은 기본적인 틀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 나머지 바로 이게 평면 사각형이고 요게 바로 법천사의 지광국사 현묘탑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게 바로 방금 보셨던 원구형의 정토사의 홍법국사 실상탑이 되겠죠. 여러분 보시기에 쌤 눈에는 이게 꼭 히읗자처럼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히읗으로 기억해 주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자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 도자기는 고려부터 조선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5글자 한번 외워주십시오. 순상분순청. 순상분순청 하면 고려의 그 도자기와 조선의 도자기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싹 내가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 있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앞쪽, 이 왼쪽이 바로 고려의 자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뒤쪽, 이 오른쪽이 바로 조선의 도자기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고려하면 백자인가요? 청자인가요? 그렇죠. 고려는 청자죠. 그리고 조선은 이주백자 그러듯이 조선시대에는 백자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백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순하고 상은 청자가 되는 거고 뒤쪽에 있는 두 개의 순하고 청은 백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분은 바로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잠깐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잠깐 유행을 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분청사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분청사기 이전의 것은 청자, 분청사기 이후의 것은 백자가 되는데 우선 고려시대에 유행한 청자는 처음에는 이 순이라고 하는 글자는 무늬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늬가 아무것도 없는 중기에 순청자가 유행을 했습니다. 대체로 11세기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이 순청자의 표면에 아름다운 무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무늬가 바로 상감무늬고 그 상감무늬가 있는 청자다라고 해서 이것을 바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상감청자라고 하죠. 대체로 12세기 중엽부터 대체로 무신집권기에 꽃피었던 유행했던 바로 청자가 바로 상감청자가 되겠습니다. 순청자와 같은 이 청자의 표면에 이 무늬를 그려넣는 것이 결코 아니고 새겨 넣습니다. 바로 무늬를 이렇게 새겨서 홈을 판 다음에 그 홈에 이 청자의 색깔과는 다른 색깔의 바로 흙을 메꿔 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유약을 이렇게 싹 바르고 구워내면 그 무늬가 아름답게 남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무늬를 만드는 그런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 상감기법이라고 하고요. 이 상감기법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바로 무늬를 만드는 방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독자적인 상감 기법을 가지고서 무늬를 만든 청자가 바로 상감청자가 되겠고, 이것이 이제 이후에 이제 원간석기에 이제 퇴조하게 되면서 고려 말기에는 분청사기가 유행하게 되는데, 이 분청사기는 이 청자의 표면에 하얀 분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은 흰색이 아니지만 겉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분칠을 해서 분장을 해서 거기 바로 거기에 이제 바로 무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분청사기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조선으로 완전히 넘어오게 되면은 아니 겉이 흰색이면 속도 흰색이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하에 아예 그냥 백토 하얀 흙을 가지고서 도자기를 만들어서 겉과 속이 모두 하얀 순백자가 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순이라는 거는 무늬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기에 바로 순백자가 유행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후기로 가게 되면 유행이 또 바뀌게 되는데 이 순백자의 표면에 파란색의 코발트색의 파란색 그림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백자는 그림을 그려 넣었어요. 정말로 파란 물감을 붓으로 찍어가지고 붓으로 바로 이 백자의 표면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넣은 백자. 그래서 파란 그림이 있는 백자라고 해서 이것을 바로 청화백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에는 무늬가 없는, 그리고 후기에는 무늬가 있는, 무늬를 그려 넣은 청화백자가 유행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이해하시면서 시험을 보실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만약에 도자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순상 분순청을 얼른 여백에다 써놓고 맞춰가면서 여러분 답을 고르시면 충분히 여러분 빠른 속도로 정답을 완벽하게 딱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미지를 가지고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순상 분순청, 순상 분순청 요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늬가 없는 순청자 하다가 그 다음에 상감무늬가 들어간 무순청자, 상감청자, 그러다가 고려말 조선초, 여말 선초에 이 과도기에 잠깐 분칠을 한 청자의 표면에 분칠을 한 도자기인 분청사기가 유행하고, 그러다가 속과 겉이 모두 하얀 무순백자, 그러나 무늬는 없는 순백자가 유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이 백자의 표면에 파란색의 그림을 붓으로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넣게 되는 청화백자, 이것이 조선 후기에 유행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과 함께 이미지와 함께 순상 분순청 이렇게 정리하시면 도자기는 최대한 여러분 효율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의 문화를 우리가 또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고려는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강의인 제10강부터는 조선으로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9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